최근 한국 주식이 급하게 치솟으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중 경기는 힘든데 주식만 오르는 것은 수상하다. 물론 일리도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요. 90일 이상, 그러니까 석 달이죠. 석 달 이상 금융 채무 연체자가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절반이 4050 가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코스피가 곧 폭락한다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상품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와 반대로 움직이는, 즉 주가가 떨어지면 2배로 돈을 버는 ETF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서 2X는 무려 1조 1124억 원어치, 구체적으로 보면요. 작년 12월에 3186억 원어치가 매수되었고 지난 1월 달에는 5522억 원, 그리고 2월 달에만 5600억 원으로 코스피 지수가 오를수록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물론 수익률은 한마디로 처참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동안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민 경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경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 백화점의 VIP 등급 기준은 해마다 3천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현대백화점은 VIP 고객 최상위 등급인 자스민 블랙보다 더 높은 자스민 시그니처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얼마를 써야 하냐면 한 해 1억 5천만 원 이상을 현대백화점에서 써야 자스민 블랙 회원이 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쓰면 시그니처 회원이 되고, 그렇게 시그니처 회원이 되면 발렛 파킹을 한 차량이 블랙 회원보다 먼저 출차가 된다고 합니다. 즉 부자들이 느끼는 경기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자본주의는요, 해마다 평균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시중의 돈도 매년 평균 7, 8%씩 늘어납니다. 그만큼 돈 가치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돈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니까. 예컨대 10여 년 전에는 연봉 1억 원을 받으면 근로소득 상위 1%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봉 3억 원을 넘어야 겨우 상위 1%에 뜹니다. 평균의 함정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예컨대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연봉은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을 한 줄로 쫙 세우면 딱 가운데 있는 근로자의 연봉은 3,4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기준 280만 원이죠. 즉 한국의 급여 생활자들은 지난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280만 원 정도를 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는 더 심합니다. 예컨대 2024년 대한민국 국민은 주식을 팔아서 24조 4천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약 80%에 해당하는 19조 2천억 원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조 원 정도를 무려 99%의 대다수 국민들이 나눠 가졌다. 이처럼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문제입니다. AI는 이 같은 현실에 기름을 붓고 있죠. 최근 주식 시장에는 AI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AI로 인해서 소득과 자산 격차가 더 빠르게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자산가와 고소득층의 경우 주식 자산, 특히 AI에 포커스되어 있는 빅테크 관련 자산들이 많을 테니까 당연히 자본소득의 비중도 상당할 겁니다. 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자산소득보다 노동소득이 중심을 이루고 있겠죠.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AI가 대중화되면 점점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사람이 필요 없는 작업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동소득은 줄어들겠죠. 반면에 AI로 인한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오를 것이고 자본소득이 많은 자산가들은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그 결과 부의 양극화는 계속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빚이 많은 서민층의 연체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신용 불량자도 많아집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90일 이상, 그러니까 석 달 이상 금융부채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가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절반이 4050 가장들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2%로 상향했습니다. 기존 전망은 1.8%였는데 조금 높아진 거죠. 그렇다고 경제가 좋아졌나요? 물론 수치만 보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양극화가 더 문제죠.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록 우리가 가진 돈은 자산가들에 비하면 턱없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자산소득, 즉 투자소득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피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5천을 돌파한 지 한 달 만에 6천도 뚫었습니다.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9위로 올라섰습니다. 독일도 제쳤고 프랑스도 제쳤습니다. 1년도 되지 않는 동안 2배 이상 상승한 경우는 세계 자본주의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모론 같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수보다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가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 같은 이야기가 가능한 시장이 아니다. 자,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되었다는 분석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정책적으로 AI 반도체 이슈와 실적과 맞물려서 터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그리고 실적, 그 다음에 심리, 오르기 시작하면 시장 바구니, 장바구니 부대들도 정권회사에 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 실적, 심리의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급하게 올랐죠. 자, 그래서 JP모건 전략 책임자인 믹소 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본시장 개혁은 중요하고 기업 가치 평가에도 도움이 되지만 코스피 상승을 오로지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향을 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책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적, 그 다음에 투자자 심리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현상을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컨대 KB증권 투자전략가인 피트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금융자산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자, 한국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특히 노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미국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20%, 금융자산 비중이 80%입니다. 지금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사는 집이 비싸면 뭐합니까? 돈까지 있으면 괜찮지만 집만 덩그라니 비싸고 돈이 없다면 노후 생활 정말 공공하죠. 그것이 한국 노후 생활자들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이 같은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남 집값이 100주 만에 꺾였다고 하네요. 한 달 전보다 매물이 무려 30% 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차츰차츰 서울 외곽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바인 투자 자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자문을 의뢰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삼성증권에 입점되어 있는 40개가 넘는 투자 자문 회사 가운데 수탁고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탑3를 유지하면서 간간히 1등도 했지만 지난 12월부터는
지금까지 최장 1위 처음입니다. 자, 그동안 평생 예금 적금만 했던 고객들이 자문 상품에 따라서 은행이자 몇 배씩 불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투자 근육이 자랐는데 최근 코스피도 빵빵 터지니까 확신이 생기면서 이른바 머니 무버, 투자금을 늘리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돈 파는 가게 구독자 여러분들과 바인 투자자문의 고객분들이 저희를 투자자문사 가운데 1, 2로 올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만 49개월 차, 그러니까 횟수로 딱 4년 하고 1개월 차 수익률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제 계좌를 공개합니다. 사실 이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평생 은행 예적금만 알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안정적으로 불리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투자 근육, 예컨대 투자에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 알게 되고 자신감까지 생겼다면 저 역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만 49개월 차 수익률을 제 계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적금식 ETF 투자에 대한 간략한 설명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매달 국내 상장된 글로벌 ETF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돈 관리,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맡기는 곳은 저희가 아니라 증권회사인데 구체적으로는 삼성증권입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모바일 앱에서 상품하면 자문사 클릭하면 자문회사들이 쫙 나옵니다. 바인 투자 자문 현재 1460억 원 정도가 수탁되어 있다라고 나오네요. 만기는 없습니다. 언제든 인출 가능한데 다만 투자 상품이니까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손실 날 수도 있죠. 언제 인출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가능하면 5년 이상 저와 같이 하자라고 권장드리고 있고, 나중에 목돈으로 꺼내 쓸 수도 있고 자산 증식 아니다 나는 연금으로 사용하련다 연금 마련할 수도 있는데 저는 참고로 연금 마련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 마련용으로 하고 있다면 다음에 연금을 받을 때는 건강보험료에 1도 영향 없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관리 운용이 필요하면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 수 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제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PC 화면에서 캡처해 온 것입니다. 저는 적금식 ETF 연금 마련용을 하고 있고 매달 1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9개월 차이니까 원금은 4,900만 원이겠죠. 자, 수익금은 얼마가 나왔냐 하면 1,111만 185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금하고 원금 4,900만 원하고 합하면 얼마가 될까? 이것은 산수이지만 모바일 화면을 캡처해 왔습니다. 보시면 저는 연금저축인데 총 6,011만 185원. 그러니까 원금 4,900만 원 하고 수익금 앞서 보았던 1,111만 185원을 더하면 6,011만 185원이 나옵니다. 자, 49개월 동안 이 같은 수익금은 연복리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은행 이자보다 몇 배일까요? 보겠습니다. 연복리로 따지면 매달 100만 원 9.5% 정도를 넣어보고 49개월을 때려보니까 자, 만기 원금은 4,900이죠. 그 다음에 이자가 1,104만 9천 원 정도 나옵니다. 앞서 제 수익금이 1,111만 원이죠. 자, 그러니까 연복리 9.5%는 넘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요즘 코스피 수익률이 많이 치솟으면서 수익률에도 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약 10% 남짓 되는 연복리 수익률이 맞나 싶은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정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49개월 차 한 달도 빠짐없이 방송하고 있지만 어려운 때도 많았죠. 또한 투자라는 것은 항상 오르기만 하고 항상 떨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는 돈과 시간의 함수다. 여윳돈으로 꾸준하게 투자하면 따박따박 내 돈을 불릴 수 있다. 그 같은 원리를 이해하고 내 돈 관리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늘 방송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49번 동안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